자, 평생 공부하는 사람, 노래하고 춤추는 사람, 돈을 버는데 골몰하는 사람, 일만 하는 사람, 권력을 쫓는 사람, 신을 섬기는 사람 등 100가지 사람이 있으면 100가지의 삶이 있다. 물론 1000명이 있으면 1000명의 삶이 있겠지요. 어느덧 그것이 어느 것이든 훌륭한지 어떻게 더 무엇이 더 훌륭한지 가늠하는 객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스스로 설계하고 선택한 것이라면 어떤 삶이든 훌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자유의지로 만들어낸 삶이 아니라면 훌륭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일본 유명인들 또 우리나라 그 연예인들이 많이 자살 소동이 있잖아요. 근데 우울해서 근데 하나 이건 병이라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우울증은 병입니다. 우리 그 뇌의 어떤 단백질 성분인 누리틴이라는 성분이 부족해서 일시적으로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기 바이러스로 인해서 감기도 걸리고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뇌도 마찬가지로 내 어떤 심리적인 어떤 상황에 의해서 그렇게 반응이 올 수 있으니까 반드시 처방을 하면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내 자유의지대로 화려해 보여도 인생이라는 것이 구하라도 봐보세요. 돈이 없습니까? 무엇이 없습니까? 무엇이 성가셔서 그냥 그런갑다 하고 그냥 자기 인기도 있고 이쁘고 그러니까 열심히 뭐 생활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러니까 우울증이라는 것은 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유의지대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노래를 할 것인가, 춤을 출 것인가, 공부를 할 것인가, 돈을 벌 것인가, 어떤 나의 삶을 무엇이 중요한가, 내 삶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캐치하자는 겁니다. 우리 큰딸은 어때요? 일은 조금 하고 멋지게 살자. 이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우리 큰딸은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참 내가 아기를 3명이나 낳았어도 저렇게 다르구나. 우리 둘째 딸 같은 경우는 꾸준히 노력하고 아니 많이 노력은 안 씁니다. 애끼고 아끼고 그래서 자기 돈 딱 만들어 놓고 막 이렇게 사는데 우리 딸은 지금 직장 생활을 24살 때부터 했으니까 근데 아마 비상금 500도 없을걸요? 다 쓰고 사느라 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애가 다르구나. 우리 둘째 딸 같은 경우는 직장 1년도 안 했는데 지금 2천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축하면 거의 다 돈을 받으면 거의 저축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그게 꼭 좋다라는 건 극과 극을 다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좋고 나쁘고 그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훌륭하고 어떤 객관적 기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 아빠, 엄마가 현재는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둘째 같은 경우는 아빠 카드를 하나 주락해가지고 아빠 카드를 간간히 사용합니다. 근데 우리 큰딸도 물론 아빠 카드가 있어요. 그렇지만, 물론 아빠한테 메모가 가지요. 뭐가 쓴다는 것을 가지요. 그러니까 함부로 쓰지는 않지만 우리 딸은 그만큼 씀씀이가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큰딸을 어찌할까? 돈이라는 것은 유한한데, 그랬더니 주위 사람들이 그만한 대로 시집 가끗이다 걱정하지 마라 또 이런 사람도 있고 근데 그게 말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딸은 여행하고 막 자기를 위해서 돈 쓰는 것이 자기 삶이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니까 아직 속이었구나. 얘는 아직 속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삶에 있어 무엇이 중요한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가치관을 지니고 태어난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 가치관을 가르쳐주고 전달해 주는 문화와 사회 환경 속에서 우리는 태어난다. 저 같은 경우는 똑같은 환경 속에 하나는 왜 그 돈 있는 대로 쓰고 하나는 그렇게 또 꼼생이처럼 돈을 모으냐고. 이 극과 극을 다른 두 딸들 때문에 적응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물론 가치관을 지니고 있지 않아. 막 태어날 때부터는. 근데 내가 사회와 문화 속에서 그 한 애는 왜 그렇게 태어나고 한 애는 왜 이렇게 하는지 똑같은 어떻게 환경 속에서 자랐으면서도 불구하고 가치관을 획득하는 과정은 출생 당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가치관이 형성되는 과정은 정적인 과정이 아니다. 가치관은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해 끊임없이 변화한다. 예를 들자면
어린이들에게는 놀이가 최고로 가치 있는 것이며 청소년기에는 친구 관계가 최고의 것일 수도 있다. 젊은 성인에게는 이성적 관계가 최고의 가치일 수 있으며 일반 성인에게는 현재 정사하고 있는 일이 최고 가치가 될 수 있다. 노인들은 남에게 봉사하는 것을 최고 가치로 삼을 수도 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런 설명을 들으니까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냐면 인생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과업이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고등학교 때까지는 어떤 진로를 위해서 대학을 꼭 그 관문을 넘어서야 되는 과업이 있고요. 대학에서는 이성을 사귀어봐야 될 관문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 반드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취업. 내 생활 내 평생을 건 경제적인 어떤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일을 준비하는 것이 과업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겠어요. 아이들을 경제적 독립을 시켜서 이제 분가시키는 것이 나한테 큰 과업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오직 내 개인적인 어떤 것이, 나의 어떤 일은 지금 이 애들을 빨리 독립을 시키는 거, 배우자를 만들어서 빨리 보내는 거. 근데 애들이 연애를 안 해요. 그래서 배우자를 만들어서 내가 이렇게 중매를 막 해서 하기도 왜 어렵냐. 워낙에 애들이 개성들이 강하잖아요. 나 결혼 안 해. 이러는데 의사가 없는데 이렇게 소개시켜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강제성을 띠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택하고 저희들이 변해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음을 다시 먹어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상대에 대한 예의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못한다. 그렇지만 나는 지금 경제적 독립을 시키는 것이 내 과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대학교 4학년이라면, 대학교 3학년이라면 내 직업을 갖는 것이 여러분의 과업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치관은 매우 빠르게 변하고 있으므로 사람들은 과거에 자신들이 지녔던 가치관의 현실성과 타당성에 대한 혼란을 느끼고 있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가치관이 왜 발생했고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가치관이라는 것도 조금씩 변한다. 뭐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변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직면하는 가치관의 딜레마는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폭과 관계가 있다. 혼란과 의견 차이는 가치 판단과 관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쉽고 간단한 해답이란 발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매번 우리 앞에 놓인 선택사에서 우리는 갈등을 느낀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순간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선택의 연속이라고 누누이 제가 이야기를 했죠. 5분 더 잘까? 일어날까? TV를 켤까? 말까? 세수를 할까? 저녁에 잠잘 때는 마찬가지. 저 같은 경우는 팩을 한번 붙이고 잘까? 안 붙이고 잘까? 뭐 이런 것도 하나의 선택이잖아요. 모든 것이 매번 우리 앞에 선택이 놓여진다. 이런 갈등을 느끼면서 산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관이나 개인적인 신념들은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초석이 된다. 당신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가? 의미 있는 삶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개발하기에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지금은 과학이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내 인생의 가치관은 이 3명의 자녀들을 독립시키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끊임없이 노력하려면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지그들이 노력을 해줘야 되잖아. 그렇지만 나한테도 이거 과업이기 때문에 나 또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애들을 경제적으로 분리시키려면 나도 어떤 돈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조금은 해줘야 되잖아요. 많이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런 것도 나의 인생 과업이고 나 역시 끊임없이 노력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가치관의 명료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에 있어서 가치관을 명료화시켜야 되는데 무엇이 중요한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자신에게 있어서 바람직하거나 존중할 만한 것을 분명하게 하는 과정이다. 너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너한테 가장 존중받을 만하고 가장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것이 너한테 무엇이냐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뭐예요? 가치관 명료화는 뭐예요? 직장을 잡는 것이잖아. 직장을 무엇을 잡을 것인가잖아요. 나한테 어떤 소질이 있는가? 나한테는 무엇이 중요한가? 이런 거잖아요. 가치관의 구성 요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치관은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첫째, 가치관은 바람직한 것에 대한 하나의 인지이다. 한 사람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과 행동해야 할 정확한 방법이나 노력해야 할 정확한 목적 상태를 인지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공사를 보려면 토익 750점을 맞아야 한다. 이거 인지해야 되잖아요. 정보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공부를. 그러려면 내가 기사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인지해야지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어떤 목적 상태를 인지하고 있는가, 나는 회사에 들어갈 것인가, 나는 어디에 병원에 들어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둘째, 가치관은 우리가 그 가치에 대해 정서적인 것을 느낀다는 점에서 정의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너의 정서가 그것에 맞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 조카가 이제 토목과를 나왔어요. 토목과를 나와서 이제 토목기사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 졸업했는데도 아직 못 땄습니다. 그래서 야 이놈아, 아니 그래도 사는지 졸업을 했으니까 토목기사 자격증을 따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따라. 그러고는 공부를 시키는데 공부를 하다가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는 공부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 도저히 공부 못하겠어. 하루도 못 앉아있겠어. 너무 어렵고 힘들어.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엄마 기절을 하지요. 나는 우리 아들 뭐 말을 못하겠다. 어머, 무엇이 힘들고 저렇게 힘들구나. 막 이러면서 막 나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정서적으로 이게 너희 아들은 지금 뭐라고, 아니, 나도 할 말이 없습니다. 힘들다는데 뭔 말을 했어요. 그 정서적으로 지금 안 돼 있다. 셋째, 가치는 그것이 적용할 때 어떤 행동으로 이끌어주는가. 그래서 중개변이라는 점에서 행동적 요소를 가진다. 어떤 가치가 있어야 돼. 나의 가치, 나는 그것을 갖고 그 자격증을 가지고 거기서 내 삶을 뭐 할 거야. 내 삶을 추구할 거야. 이 자격증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경력이 되니까 나한테 중요해. 어떤 가치를 내가 부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어때요? 공부할 수 있잖아. 어렵더라도. 그래서 따라서 가치관이 명료화되기 위해서는 가치관의 구성 요소인 인지적 측면과 정의적 측면 그리고 행동적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세 측면에서 모두 만족한 상태일 때 가치관이 명료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 명료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치관이 명료화되었다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인식하고 있으며 행동해야 할 정확한 방법이나 목적, 상태를 인지하고 있어야 하고 그 선택한 가치에 대해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정서적인 느낌을 가져야 하며 또한 선택한 가치를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조카 같은 경우는 토목기사 자격증을 따도 엄마 나는 이것 갖고 직장생활 안 할 거야 이런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나는 이 자격증을 갖고 공사판에 가서 토목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일을 못한대 자기는. 그런 험한 일을 자기는 그렇게 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걔는 게임만 하고 있던 애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엄마 기절을 나가죠. 어쩌겠어요. 엄마 나는 이걸로 그 하나도 안 써먹을 건데 나 가만히 놔두면 안 돼?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따라. 너 대학 4년 동안 거기 졸업했으니까 그래도 따라. 그랬더니 입이 뾰루퉁해서 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이고 가치를 두지를 않기 때문에 그 딸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독특한 개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서로 다르지만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아동기 때 우리는 독특한 환경과 경험 속에서 성장하면서 우리 주변의 주요 인물들의 가치관을 받아들인다. 예를 들자면 부모, 형제, 친척, 스승, 목사 그리고 권위에 있고 존경받는 인물 등 그러나 청년기에 접어들면서는 변화를 겪게 되고 이와 더불어 의문을 품게 된다. 우리는 새로운 인간관계와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고 독립심이 강해짐에 따라 우리의 의문점과 탐구력도 강해진다. 이는 성장과 발달의 자연스러운 일부이다. 아동기를 통하여 내면화된 기존의
가치관으로부터 벗어나는 이 기간에 우리는 독립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기존의 가치관에 의문을 갖게 되고 개인적으로 선택한 가치관을 형성하게 된다.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의 어떤 피드백을 받았던 거 이런 것들이 가치관의 형성이 되지요. 그런데 독립심이 이제 강해지면서 우리 아들 같은 막내 아들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이렇게 푸시한다고 해서 좀 되진 않은 아이예요. 딸 둘 키우다 아들 키우는데 아들도 기질적으로 순한 사람입니다. 순한 아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기질적으로 순하고 어떤 그런 면이 있지만 기질적으로 순한 아이고 여성들 사이에서 자랐기 때문에 순한 아이지만 엄마가 막 푸시하면 오히려 안 되는 아이예요. 그래서 너 생각은 어떠니? 엄마 아직 생각 없어. 그럼 좀 생각해 보자. 이렇게 권해야지. 내가 푸시해버리면 얘는 혼란을 일으키는 아이예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아이 둘을 안 키우고 이 아들을 키웠다면 굉장히 트러블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난 딸 둘을 키우고 이 아들을 키웠기 때문에 그나마 이 아이를 존중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두 딸 키우듯이 이 아들을 키웠다면 우리 아들하고 굉장히 큰 트러블이 있고 아들이 엇나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푸시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대학생들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진로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캐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 지금 빨리 한국사하고 컴활 따 이렇게 면접 막 제가 푸시를 합니다. 너 다른 알바 하려고 생각하지 마. 그 알바 따면은 엄마가 따면 그것이 네 알바야. 돈 얼마 줄게. 이런 식으로 푸시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토익은 2년밖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HS하고 토익은 지금 뭐 공부를 하라는 건 아니고 네 전공 공부를 해. 뭐라 하죠? 지금 1, 2학년 때 할 수 있는 성적 관리를 해. 성적 관리하고 컴활하고 한국사만 따. 싹 푸시를 합니다. 근데 얘가 마음대로 내가 푸시한다고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알바다. 네가 자격증을 따면 엄마가 얼마를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자기 둘째 누나가 그거를 아니까 둘째 누나가 그렇게 해서 취직을 했으니까 내 푸시한 대로 둘째 누나는 취직을 했으니까 둘째 누나가 간접적으로 아들한테 서로 전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부모가 너 이거 해봐 그러면은 나에 대한 어떤 독립심이 있기 때문에 부모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잖아요. 그런데 한 번쯤 더 생각해보고 나 아닌 다른 사람하고 의논을 해보는 것도 참 좋아요. 그래서 나의 선배, 나보다 더 먼저 갔던 선배한테 물어보면서 직장을 나 어떤 직장을 갖고 싶다. 나는 이런 성격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서로 이야기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 가치관의 태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도란 당신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된 경향이나 생각들이다. 자, 다시 말합니다.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간의 본성은 거의 비슷하다, 거의 같다. 그러나 습관에서 차이가 난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태도라는 것은 어떤 너의 어떤 습관이 어떤 학습된 것들이 어떤 지금으로부터 계속적인 학습된 것들이 그런 것들이 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학습된 경향성이나 생각들이 태도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당신은 특정한 사람들, 특히 부모, 스승, 친구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으며 또한 집단, 예를 들면 남성, 여성, 직업군에 대해서도 특정한 태도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음식이라든지 음악, 직업 또는 여가 활동과 같은 사물이나 상황에 대해서도 어떤 태도를 지니고 있다. 다 지니고 있죠. 사람은 출생 당시에는 특정한 태도를 지니고 있지 않지만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태도를 학습하고 발전시킨다. 어떻게든 사람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태도를 배우는가 사람들은 어떻게든 태도를 만들어 나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태도를 배우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학습과 마찬가지로 태도, 학습에 있어서도 유쾌하거나 보상을 주는 긍정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호의적으로 반응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너 이 숙제 해올 수 있겠어?
나 자신 있어요. 막 이렇게 한 사람 있어요. 벨라 그냥 자신감 있는 사람 있어요. 근데 어느 언젠가 이거에 대해서 내가 한번 성공했던 케이스가 한번 나한테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 근데 나는 좀 내성적이야. 그러면 나 못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한 번쯤 뭔가의 어떤 그 호의적인 긍정적인 반응을 한번 받아봤어. 그러면은 나는 변한 거예요. 사람들은 불쾌하거나 방해가 되는 부정적인 현상에 대해서는 좋지 않게 반응하고 긍정적인 상황에서는 좋게 반응하잖아요. 그리고 피해버리는 경우가 있다.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서 그 상황을 예견하기도 한다. 사람들은 상황이 비슷하면 그 결과 역시 비슷하거나 동일한 것으로 기대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일을 수행을 했어요. 수행도가 높았어요. 그럴 때는 똑같은 일이 있으면 나도 할게요. 그렇게 기대를 한다는 겁니다. 그거 잘한다 이런다는 겁니다. 일단 어떤 태도를 배우게 되면 그러한 태도는 굳어져서 습관화가 되는 경향이 있다. 나는 그것을 잘해.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상황이 일어날 때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습관화된 태도를 취하게 된다. 그것이 나의 태도라는 겁니다. 나는 이건 잘해. 이걸 이렇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나는 방향을 이렇게 틀어버린단 말입니다. 그죠? 태도는 과거 경험의 결과이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로부터 맨날 단점만 피드백을 이렇게 받았던 친구들은 나의 부정적인 단점은 내 단점 말해라 그럼 1초도 안 돼서 바로 말해요. 장점 말해라 그럼 말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태도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싹 바꾸십시오. 부모로부터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았던 분들 전부 바꾸십시오. 왜? 나는 나에 대한 장점이 있습니다. 나한테. 뭔가 지금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불행한 일입니다. 나의 장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 불행한 일입니다. 이것이 긍정심리학이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너의 장점이 있어. 근데 너의 장점을 너는 그걸 발견하지 못한 거야. 그게 가장 불행한 일이야. 빨리 발견해. 왜? 그것이 더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의 결과로 애견이 일어난다는 점 역시 명백한 사실이다. 이미 그렇다면 너의 태도가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반드시 지금의 행동이 미래를 예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태도가 발전됨에 따라 일반화 과정이 일어난다. 새로운 상황에 접했을 때도 우리는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겪었던 과거 경험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고 과거 경험에 의해서 내가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 가운데 판에 박은 구태의연한 태도와 편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편견은 호의적이거나 부정적인 선입견으로서 충분하게 검토해보거나 알아보지 않고 미리 갖게 되는 의견이나 감정, 태도를 말한다. 편견은 공정치 못한 태도이다. 이건 편견은 우리가 좀 없애야 됩니다. 우리는 편견이 개인이나 집단에 향하는 적개심이나 부정적인 감정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개인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붙여진 꼬리표에 반응할 때 이는 편파적인 태도를 나타낸다. 우리가 사물이나 사람, 상황을 분류하면서 편견이나 또는 지나치게 일반화할 때 그럴 거야 라고 일반화할 때 이러한 결과로 판에 박은 상투적인 태도가 형성된다는 겁니다. 우리 집단의 전체 구성원을 다 똑같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편견을 갖게 될 것이며 상투적인 태도에 덫에 걸리게 되는 것이다. 집단 내의 개개인을 고려하지 않고 집단원 전체를 그들이라고 한꺼번에 몰아서 이야기하거나 생각할 때 편견이나 상투적 태도가 개입되어 있지 않나 살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전통적인 가치관의 어떤 그 교육의 접근 방식처럼 성인들이 자기들의 가치관을 그대로 어떤 그 주입시키고자 하거나 성인들을 모방하게 함으로써 젊은 세대들이 기존의 성인 가치를 배우도록 하려는 방식은 더 이상 불필요하며 비효과적이고 불합리한 접근이라고 비판한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스스로의 가치를 형성해야 하며 젊은 세대가 각자 자신들에게 적절한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방안으로 가치관 명료화를
전략을 여러분들이 짜야 한다라는 겁니다. 가치관 명료화 전략이란 덜 혼란되고 덜 냉담하며 덜 불일치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변화를 초래하기 위한 목적하에 가치, 유관적 사고에 보다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여하도록 장려함으로써 개인적 가치와 전체적인 사회 가치 문제에 대해 보다 의도적이고 포괄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즉 아동과 청소년들의 자신의 가치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하고 스스로 가치 획득 과정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선택하고 이를 존중하며 행동화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가치와 가정이란 자유로운 선택, 충분한 대안 중에서 선택을 하는 것, 결과를 고려한 후에 선택을 하는 것, 선택된 가치에서 존중과 소중함, 선택에 대한 확신, 선택한 가치 행동화, 행동 후 반복 등의 7가지 기본 과정을 포함하는 선택, 존중, 행동화의 단계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치와 가정을 특히 내 스스로 선택했는가, 충분한 대안 중에서 선택을 했는가, 결과를 고려한 후에 선택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꼭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직업을 가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이런 어떤 여러분들의 충분한 생각이 있어야지만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제는요. 직업윤리란 무엇인가? 200자 이내로 이거는 기말고사에 반드시 냅니다. 그래서 꼭 한번 써가지고 메모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직업윤리란 무엇인가? 지금 현대사회와 직업윤리니까 직업윤리란 무엇인가는 반드시 내겠죠. 교과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직업윤리란 무엇인가를 찾아서 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말고사 시험 문제 하나 가르쳐 드렸습니다.